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344쪽 실지 거래가인 양도채 들어갔습니다. 책은 계속 여기서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표 3개 좀 표시해 주시고요. 비록 2018년도, 2017년도 계속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자, 이 부분 좀 기본적인 내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양도소득세 세 계산 구조를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이라든지 기타 필요 경비를 차감해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여러분? 양도 차익이 나옵니다, 그랬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5억 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얼마에 양도했다? 8억 원에 양도했다. 그럼 양도차가 얼마 발생하죠, 여러분? 3억 원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요 3억 원을 양도하는 거 안에서 실현된 소득으로 보아서 부과를 하겠다.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양도소득세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항상 뭐를 전제로 한다? 양도차익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양도차익. 그러면 이때 이 양도차익을 계산한 요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실지 거래가액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기준시가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이때 실지 거래가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적인 방법이고, 기준시가는 예외적인 방법입니다. 예외적인.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역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 실지 거래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에 관련된 내용이 시험에 나온다. 요게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죠. 별표 3개 꼭 좀 표시해 두시고요. 여러분이 잘 정리해 두셔야죠. 그럼 요 기준시가와 여러분이 좀 비교해서 정리할 게 지방세는 뭐가 있냐면, 지방세에서는 뭐가 있냐?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시가 표준액은 어디에서만 사용하는 개념이고, 죄송합니다. 시가 표준액은 어디에서만 사용하는 개념이고, 지방세. 근데 우리 양도소득세는 지방세가 아니라 뭐죠, 여러분? 국세죠. 그렇기 때문에 국세일 때는 무슨 말이 사용한다? 기준시가 사용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시가 표준액은 뭐로 과세할 때만 나오는 용어고, 지방세를 과세할 때만 나오는 용어고, 반해서 국세일 때는 시가 표준액이란 말이 나오고 못 나오고 대신해서 뭐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기준시가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국세를 설명하는데 시험에 시가 표준액이란 말이 나왔어. 그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죠. 정신 차려. 자, 양도소득세는 국세를 설명하는데 무슨 말이 나왔다고? 시가 표준액이란 말이 나왔다. 그럼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틀린 말이죠. 왜? 얘는 어디만 나와야 되는 거니까? 지방세에서만. 그럼 거꾸로 취득세나 재산세라는 지방세 과세 표준을 설명하는데 기준시가가 나왔어. 그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죠. 얘는 어디만 나와야 되고? 국세. 얘는 지방세. 그런데 이때에 이 기준시가나 시가표준액은 매매 거래 단계에서 당사자가 신고한 것이 아니라, 즉 납세문자가 신고한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해놓은 것이냐? 과세권자가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과세 물건별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그러니까 요 기준시가나 시가표준액은 매매 거래 단계에서 이루어진 가액이 아니라 누가, 요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누가? 과세권자가 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과세 물건별로 뭐한 가액이 여러분? 평가한 가액이에요. 평가한 가액. 그럼 요거는 가치 개념이죠. 밸류의 가치의 개념이다. 그럼 요거는 매매에서 이루어진 거래가액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가격이 되는 거죠. 가격.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프라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양도차익 계산할 때 사고 판 가격으로 양도차익 계산하라 그 얘기야. 매매에서 이루어진 거래가를 가지고 양도차익 계산하는 것이 대원칙이죠. 근데 여러분, 실지 거래가에서 양도차익 계산할 때는 전제 조건이 있어. 얘는 반드시 증명서류가 있습니다. 증명서류. 또는 증빙서류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금액이 발생했다, 비용이 발생했다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증명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증명서류가 없다, 증명서류가 없으면은 인정을 받는다, 못 받는다? 인정을 못 받아요. 인정을 못 받아. 그러면 이때에 증명서류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 자, 매매에서 증명서류 나올 수 있는 게 뭐죠, 여러분? 매매계약서죠, 매매계약서. 가장 기본적인 증명서류가 매매계약서죠, 매매계약서. 그럼 매매계약서는 몇 장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매매계약서 몇 장 있어야 돼? 2장. 어느 당시? 매도 당시 계약서 하나. 그 다음에 뭐 할 때? 취득 당시 계약서. 그러니까 2장이 있어야 되겠죠. 매수했을 때, 샀을 때 매매계약서, 팔았을 때 매매계약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증명서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증명서에서 세법에서만 인정하는 적격 증명서류라는 것이 있어요. 적격 증명서류. 예를 들어서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사업자가 발행하는 계산서라든지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발행하는 세금 계산서라든지 또 여러분 뭐가 있냐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여러분 심지어 편의점에서 물건 살 때도 뭘로 결제하죠? 카드로 결제 많이 하죠, 여러분. 그죠, 안 그죠? 신용카드 매출전표 대표적인. 또 여러분 우리 현금 결제하면 그 편의점에서 그 근무하신 분이 뭐라고 해야죠? 현금 영수증 발급해드려요? 물어보죠. 그 발급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죠. 이걸 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연말정산할 때 공제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현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이러한 뭐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증명서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증명서류. 이러한 적격 증명서류를 뭐하거나 수치 보관하거나 또는 자, 작년에 개정된 게 바로 뭐냐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서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뭐가 된다? 확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금융거래 증명서류는 딴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계좌이체. 요즘은 핸드폰으로 다 해버리잖아. 그죠? 예전에는 은행이 큰 금융기관으로서 많은 젊은이들을 인재를 채용했죠. 왜? 다 사람이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사람이 필요가 없어.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돼 갖고 비대면 거래는 뭐야, 여러분? 그거지 뭐 비대면 거래가. 비대면 거래는 뭐야? 서로 보지 아니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가? 그러니까 뭘 말하는가, 여러분? 인터넷, 또 여러분 핸드폰. 저도 뭐 거의 현금 모든 거래는 외부로 그냥 현금 뭘로? 휴대폰으로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직원이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요즘 은행의 규모가 자꾸 줄어들어. 제가 근무할 때만 해도 뭐 한 지점에 최소 뭐 출장소급이라 해도 한 30명 이상이 있어야 되고 뭐 B급, C급 이렇게 나는데 A급 점포다. 그러면 거의 뭐 100명까지 있어요. 지점 하나에. 명동, 종로 이렇게 큰 A급 점포는 뭐 100명 이상이 상주를 하고요. B급 정도 되면 한 70명, 80명. 그만큼 많은 고용관계가 유지가 되는데 요즘은 다 비대면 거래. 증권회사도, 증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인터넷이라니까 사람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요 금융거래 증명서류, 뭐를 통해서 여러분? 계좌이체. 저는 이걸 강조합니다. 강추는. 왜냐면 이런 건 다 수치 보관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 수치 보관하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뭐야, 여러분? 계좌이체하는 게 제일 좋죠. 이건 언제든지 조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에 의해서 이런 금액이 발생했다는 뭐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증명서류가 있어야 돼. 내가 비용이 발생했어. 예를 들어서 이거 발코니, 베란다를 확장했어. 보유하는 과정에서 애가 크는 바람에 이제 베란다 확장했어. 그럼 베란다 확장하려면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럼 그런 비용이 발생했다는 게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 증명서류가 있어야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없으면은 못 받아. 그럼 양도세 커지는 거죠, 뭐. 그래서 실질 거래가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증명서류가 있어야 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다, 여러분? 매매 계약서죠, 매매계약서.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면 그 세무 담당 부문이 검토합니다. 쭉 보면서 이것이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냐 검토하는데 이거 이상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연락이 와요. 양도세 신고 납부하신 거 확인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서 등 증명서를 제출해 주세요라고 해요.
그럼 이거 들고 가야 되는 거야. 없으면은 계산할 때는 뺐다더라도 증명서류가 없으면 공제를 못 받는 거죠. 뭐. 그래서 여러분 실지 거래가로 양도체계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명서류가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특히 또 하나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뭐냐?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뭐냐면 이중 공제는 받을 수 없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이중 공제는 받을 수 없다. 출전이 가장 좋아하는 거 시비 걸 때. 시험에서 가장 시비 거는 게 바로 이중 공제. 그럼 요거 예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 소득세는 무슨 세랬죠, 여러분? 기간세. 그래서 매년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 1년을 1과세 기간으로 하여 소득세는 1년 단위 부과하는 거죠. 이제 얼마 안 남았나요? 그죠? 네, 벌써 한 해가 또 갑니다. 어떻게? 나이가 한 살 더 먹어요. 자, 그럼 소득세는 무슨 세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기간세, 기간을 부과하는가? 그러면 제가 여러분 이렇게 봅시다.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임대를 하던 부동산을 뭐했냐? 양도하였다 봅시다. 임대하던 상가 건물 등을 뭐했다고 여러분? 양도했다. 그러면 임대로 인한 소득이 돼서 뭐가 부과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소득세법상 소득은 몇 가지를 구분한다 그래서 세 가지. 어떻게 외웠죠? 종태양. 맨날 저만 외우죠? 외우는 거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데 맨날 나만 외워. 시험은 제가 보는 거죠? 자, 놓치면 안 돼. 소득세법상 소득은 몇 가지로 구분한다고요? 세 가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요가 우리 앞글자 따서 어떻게 했어? 종태양 이렇게 했잖아. 그럼 종합소득은 다시 입에서 근연계해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그랬죠? 시험은 제가 보죠? 자, 그러면 부동산 임대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가 부과된다, 여러분? 종합소득세가 부과되겠죠. 자, 그러다가 부동산, 이제 그 임대하던 부동산을 뭐 했다고, 여러분? 양도를 하였다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가 부과되는가, 여러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겠죠. 자, 다시 한번 흐름을 알아야 돼. 내가 1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임대하던 부동산을 뭐 했다고, 여러분? 양도했다. 그럼 임대료 인한 소득에 대해서 뭐가 부과되고? 종합소득세. 그리고 부동산을 양도하면 이거 양도해서 뭐가 부과되는가, 여러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단 말이야. 근데 이때 임대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리모델링이라든지 또 뭐 인테리어 전면 교체 등 비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이때에 이 임대하다가 양도한 부동산에 대해서 뭐가 발생했다, 여러분? 필요 경비가 발생했다는 얘기야. 그럼 이걸 빼야 양도책이 줄어드는 거죠. 필요 경비를 잡아야 양도책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줄어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때 이 필요 경비, 자, 인테리어를 전면, 뭐라 할까? 리모델링을 다시 한가? 임대 부동산을 리모델링 한 거죠. 그러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 발생한 비용을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잡았으면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필요경비를 잡을 수 없다 그 얘기야. 그럼 거꾸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잡으려면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잡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 필요경비를 임대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도 잡고 양도소득세 할 때도 잡을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건 무슨 공제가 되는 거야 지금? 이중 공제가 되겠죠. 여기서도 떨고 여기서도 떨고. 이렇게 설명해 보죠. 양다리 걸치지 말라고. 여기도 걸치고 여기도 걸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저는 제 인생에서 양다리란 건 없어요. 왜? 다리가 짧아서. 거칠래도 양다리 걸칠 수가 없어. 죄송합니다. 뭐 별로 반응도 없습니다. 저 새끼가 뭐하나. 자, 다시 한번. 필요 경비를 잡을 때는 제일 중요한가? 무슨 공제는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이중 공제는 받을 수 없다. 이러면은 틀리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다, 여러분? 이중 공제가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요게 여러분 실지 거래가의 양도책을 계산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고 이제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실지 거래가 양도책 어떻게 계산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여러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책은 출발점이 뭐죠, 여러분? 양도가액이 출발점인가? 근데 이걸 뭘로 하라는 얘기, 여러분? 실가로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양도가액은 뭐가 되는 거냐? 실지 양도가액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실지 양도가액은 글자가 들어 내가 이 부동산을 팔려서 받은 대가를 말하는 거야.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총수익금액. 내가 부동산 등을 팔고 받은 대가. 여기서 실제 이걸 얻기 위해서 들어간 실제 필요 경비를 빼라 그 얘기야. 실제 필요 경비를 빼라.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실지 거래가에 의한 양도차익입니다. 양도차익. 자, 실지 거래가에 의한 양도차익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여러분? 실지 양도한 것에서 실제 발생한 필요 경비를 어떻게 하라고? 빼라. 이게 바로 뭐다, 여러분? 실지 거래가에 의한 양도차익입니다. 그러면 시험에서는 뭐가 나오냐? 요게 나오는 거야, 시험에는. 실제 필요 경비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아니하느냐, 이거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별표 3개, 시뻘겋게, 요거. 그러면 여러분은 실제 필요 경비를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양도소득세에서 가능하면 필요 경비를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잡아야죠. 얘가 잡아야만 양도책, 과세가 되는 양도책이 어떻게 되는가? 줄어들죠. 그러면 거꾸로 세무서는 가능하면 이걸 인정해 주려고 그래, 안 해 주려고 그래? 안 해줘야죠. 그래야 과세가 되는 양도책이 어떻게 되니까? 커지니까. 그러니까 항상 세법은 과세권자와 납세 문제가 이해관계가 일치가 되는 게 아니라 대립적, 충돌적 관계죠. 이게 세법의 특징이야. 민법, 공법, 다른 법 별로 재미도 없어. 이상한 애들만 있어. 민법 배우셨죠, 여러분?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오는 가지고 여러분 민법을 알고 살아서 모르고 살았어? 전혀 몰랐죠? 그래도 살아오는데 이 하자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여러분. 여태 여러분은 법없이 살아왔던 사람들 아니야? 그렇잖아. 여태 법없이 살아왔잖아. 근데 요즘 시험 공부보다 법하고 하려니까 돌아버려, 안 돌아버려? 돌아버리죠. 근데 민법은 그냥 여러분 합리적으로, 정상적으로만 판단하면 돼. 민법은 이상한 애들이 많은가? 띨박이, 맞박이, 뭐 이상한 애들. 근데 세법은 특징이 과세권자 납세 문제에 충돌 관계래. 과세 관점은 어떻게 하든지 뭐 하려고 그러고, 세금을 때리려고 그러고, 납세 문제는 어떻게 하든지 피하려고 그런다고, 피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항상 충돌,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양도 차익을, 과세가 되는 양도 차익을 줄이려는 방법은 하나가 뭐를 여러분? 필요 경비를 어떻게 하거나, 많이 잡거나, 거꾸로 양도가액을 어떻게 해야 돼? 줄이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이게 다운계약서죠. 다운계약서. 다운계약서 왜 쓰는가? 도자는 뭘 줄이려고 하는 거고, 양도가액을 줄이려고 그러는 거고, 수자는 취득가액을 줄여서 취득하는 사람은 취득세 적게 내려고 그러는 거고,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적게 내려고 해서 둘이 합의 보는 거지. 야, 너도 취득세 내야 되고 나도 양도소득세 내는데 우리 실제 계약서 말고 무슨 계약서 쓰자는 얘기야? 다운계약서 하나 써달라고 그러자. 그래서 과세관청에 신고할 때는 다운계약서를 신고하자. 그렇게 합의 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되시면은 이런 요구가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와요, 들어와. 그럼 이런 요구 들어오면 여러분은 어떡할까? 써줘, 안 써줘?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라고. 그러면 딴 데 간대. 도자하고 수자하고 손을 꺾죠. 그럼 그래요? 그럼 우리 딴 데 가서 쓰죠, 뭐, 그래. 어떡할 건지 집에 가서 엄마한테 물어봐. 써줘야 돼, 안 써줘야 돼?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다음 주에 얘기해. 자, 그래서 이렇게 세법은 충돌적 관계인데 시험에는 뭐가 잘 나온다, 여러분? 실제 필요 경비. 그럼 요거 갑시다. 실제 필요 경비는 그 필요 경비가 언제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발생 시점에 따라서 3가지로 구분합니다. 실지 취득가액. 실지 취득가액. 그러면 요거는 무슨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이죠, 여러분? 취득할 때 발생한 비용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거 있어요. 요게 이제 용어가 조금 어려운 말이야. 자본적 지출액. 회계 용어면서 세법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양도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 세 가지를 더해서 이걸 뭘로 잡으라는 얘기, 여러분? 필요 경비로 잡아라, 그 얘기야. 그럼 얘는 언제 발생한 거?
취득할 때 얘는 언제 발생한 거야? 양도할 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비용이 바로 뭐가 있어요, 여러분? 공인중개사 수수료죠. 매도자 입장에서 또는 매수자 입장에서 공인중개사한테 매매 의뢰했잖아. 그럼 양도자 입장에서는 매도 단계에서 공인중개사 수수료 나가겠죠? 그럼 거꾸로 취득자 입장에서는 취득 단계에서 공인중개사한테 수수료 줘야 되겠죠? 그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잡으라, 그 얘기에 필요경비로. 그럼 얘는 무슨 단계에서 발생할까? 얘는 취득, 얘는 처분. 그럼 얘는 무슨 단계야? 취득하고 보유하다가 처분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무슨 단계에서 발생한다는 거야?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는 거죠. 보유 단계에서. 그럼 봐요. 시험에서는 자 봐요. 실질 취득 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면 출제는 여러분한테 의도적으로 못 맞히게 하려고 물어보는 성격이 강하고 맞히게 하려면 그냥 평이하게 내려면 여기서 답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실질 취득 가액의 범위에 관련된 문제가 났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출제를 맞추게 하려고 못 맞추게 하려고 못 맞추게 하려는 거고 그냥 자본적 지출을 답을 할 때는 이거는 출제니 맞으라고 주는 문제다. 그러니까 문제는 출제위원이 맞으라고 주는 문제가 있고 못 맞추게 하는 문제가 있다고. 그럼 여러분 맞추라고 주는 문제는 맞춰야 되는데 그건 그거대로 틀리고 틀리란 건 뜻에 따라서 틀려주고 그러면 이제 외로운 길을 가는 거야. 내년 연말은. 올 연말까지가 여러분이 가장 인생에서 따스한 겨울이 될 거고 내년 겨울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따스한 겨울이 될지. 그래서 올해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 지금 뭐 연말 아주 그냥 기분 좋게 보내고 계시죠. 뭐 하늘을 날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뭐 카페에 글 올리고 있어요. 교수님 공부하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돌아버리는 거. 그때가 그립네요. 그럼 제가 그러죠 거기다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또 그러면 아니요. 이렇게 시건망을 떨어요. 또 합격했다고. 왜? 실무 나가면 더 어렵거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알게 돼. 자, 그래서 실제 필요금은 무슨 가액과 실질 취득가액과 뭐 자본적 지출액과 뭐를 양도비를 뭐한 금액을 한다고요? 더한 금을 한다. 자, 보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얘는 뭐 하는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 취득하는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 자, 얘가 문제야. 얘는 뭐 하는 단계에서? 보유하는 단계에서 발생. 그럼 얘는 외울 필요 없잖아. 무슨 단계야? 양도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을 다 더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득자들 실제 취득할 때 뭐 할 때? 취득할 때 들어간 모든 비용을 말하는 거야. 그럼 요 주의할 거는 뭐냐면 요 자본적 지출액과 대응되는 게 바로 뭐가 있냐면 여러분 수익적 지출이라는 게 있어. 자본적 지출액과 대응되는 게 뭐가 있다고 여러분? 수익적 지출액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없는데 있지만 뭐는 수익적 지출액은 필요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이제 옛날 초창기 때부터 시험에 나온 거야. 다음 중 실제 양도가서 차감할 수는 실제 필요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쉽게 나올 때는 출전에 뭐를 자본적 지출액 대신 뭘로 바꿔버리냐? 수익적 지출을 살짝 바꾸는 거야. 이게 이제 옛날 때 문제야. 요즘은 잘 안 나와. 워낙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난이도 어려운 거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쨌거나 다시 한번 자본적 지출액과 수익적 지출액은 뭐 하는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이다, 여러분? 보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야. 그러면 이 보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바로 뭐라냐면 수선비입니다. 수선비. 그럼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PC 사죠. 컴퓨터 사면은 컴퓨터가 계속해서 사양을 유지하는 게 아니잖아. 가면 이제 떨어지잖아. 그러면 이제 업그레이드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업그레이드를. 여기다 어떤 기계와 PC에 새로운 장치를 달 거냐, 아니면 소프트웨어만 교체를 할 거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도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 10몇 년 된 컴퓨터를 바꿨어요. 막 눈물이 나더라. 10년 이상 쓴 컴퓨터를. 그러니까 거기 있던 데이터를 다 빼와야 되는데, 그래서 새로운 컴퓨터를 바꿨어요. 더 이상 업그레이드 해도 얘가 이제 안 돌아가. 팬이 막 돌아가는 게 시끄러워갖고 막 컴퓨터 한번 키면은 왜 그럽니다. 그러면 1층에 상이 들어와. 무슨 소리가 난다고. 도저히 이건 뭐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거죠. 교체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보유하는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을 뭐라 한다 여러분? 수선비. 그러면 이 수선비는 그 수선비의 상대적 중요성에 따라서 상대적 중요성이 큰 거를 뭐라 그러냐면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거고, 상대적 중요성이 뭐한 거 여러분? 적은 거. 이거를 뭐라 하냐면 바로 수익적 지출액이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본적 지출액이냐 수익적 지출액이냐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을 받으면 필요 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없고, 있고 뭘로 분류가 되면 수익적 지출액으로 분류가 되면 필요 경비로 공제받을 수가 없다, 그 얘기 여러분.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보유하는 단계에서 발생한 수선비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양도자 입장에서는 뭘로 잡는 게 유리한가? 자본적 지출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 필요 경비로 떠니까. 그러면 세무서는 얼른 몰고 가려고 그래? 수익적 지출에 가는 거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가장 과세관청과 마찰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자본적 지출입니다. 이거 자본적 지출으로 인정을 하지 못하겠다. 자, 얼마나 어려운지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이제 봄이 됐어.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스한 봄이 왔어. 그럼 우리 분위기 바뀌어서 뭐 하죠? 도배 사러 할 수 있죠. 그럼 도배 비용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도배 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이야, 수익적 지출액이야? 그 도배하는 데 발생한 비용은 그 양도한 자산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작다? 자, 내가 이번에 8억짜리 부동산을 양도했는데 도배 비용은 1,000만 원 들어갔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큰 금액이야, 작은 금액이야? 애매해. 작죠, 상대적 비중이. 또 이번에는 우리 집 조명을 싹 바꿨어. 옛날 전열기구에서 LED로 바꿔서. 뭐로 바꿔서? LED. 한 700만 원 투입해서 바꿨어, 싹. 자본적 지출액이야, 수익적 지출액이야? 수익적 지출액이었죠. 자, 페인트를, 도배를 안 하고 페인트를 칠했어. 이걸 도장 비용이라, 페인트 칠한 걸 도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페인트 다시 칠했어. 그럼 자본적 지출액이야, 수익적 지출액이야? 수익적 지출이 가는 거죠. 베란다 확장했어. 발코니 확장했어. 그럼 베란다 확장비 엄청나게 커? 비용이 많이 발생해. 그럼 이건 어디로 잡아야 돼? 자본적 지출을 해야죠. 그래서 실제 부동산 아파트 시세 구할 때 이 베란다 확장한 비용이 시세에 반영이 됩니다. 베란다 확장한 아파트하고 똑같은 동형평수인데도 베란다 확장한 거 확장하지 않은 거 시세 차이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게 다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그래서 요 자본적 지출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본적 지출액과 수익적 지출액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없어. 그냥 뭘로 하는가? 절대적 금액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따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자, 우리 고가주택은 얼마를 초과하는 주택을 했죠? 양도소득세에서? 그쵸.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은 9억 원을 초과한 주택이야. 그러면 고가주택인지 일반주택인지는 구분이 쉬워, 어려워? 쉽죠. 그냥 9억 초과하면은 뭐고? 고가주택이고, 9억 이하면 일반주택이죠. 그러니까 고가주택 판단이 쉬워, 어려워? 쉬워. 왜 쉽냐면 절대적 기준 금액이 있으니까. 근데 이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구분할 때 절대적 금액이 있고 없고 상대적으로 따진다니죠. 자, 최후의 마지막 예를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입행할 때 같이 가장 절친이 있었어요. 그래서 1m 87인 친구가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뭐 기수도 하고 그랬대. 근데 이 새끼가 꼭 나랑 붙어. 정말 짜증나 죽겠어. 특히 나이트클럽 가면 그래. 나이트클럽은 딴 데 가서 이제 꼭 제주나 하고 꼭 내 옆에 붙어. 그러면 제 친구 큰 키야 작은 키야? 큰 키죠. 그런데 이때 나이트클럽에 누가 나왔냐? 그 당시에 뭐 프로 농구단 선수들이 왔어. 누가 왔다고요? 프로 농구 선수들이 왔어. 막 2m들을 막 넘어. 그 당시에 제일 큰 애 H군이 왔어. 그럼 제 친구 키가 큰 거야 작은 거야? 제 친구 이름 바뀌면 안 되지. 제 친구 키가 큰 거야 작은 거야?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저하고 비교하면 얘는 당연히 큰 키고 농구 선수가 비교하면은 적은 키죠. 그러니까 얘는 절대적으로 크다 작다라고 말하기가 애매한 거죠. 뭐에 따라 달라지니까? 기준에 따라 달라지니까. 이게 바로 뭐야 여러분?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개념이야.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잠깐 봅시다. 344쪽에 보시면 실질 취득가액 있죠. 찾으셨어요? 실질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의 양도비 344쪽 박스에 나왔잖아. 그러면 시험은 뭐가 나왔냐면 여기에 있는 걸 끄집어내놓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걸 보기 1, 2, 3, 4 하나 집어넣고 찾아봐라 그 얘기야. 필요 경비가 아닌 거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뭐. 그래서 이걸 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걱정하지 마. 다 외워져. 제가 외우게 다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기본 개념만 잡으세요. 기본 개념. 그러면 여러분 거기 한번 잠깐 보죠. 실질 취득가액. 1번 밑줄 취득원가. 대표적인 취득가액이죠. 뭐. 취득할 때 들어간 돈 취득가액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뒤에 건 보지 마세요. 보면 돌아버려. 특히 학개론도 좀 하셔야 되고요. 학개론. 학개론 여러분 혹시 화폐 시간 같이 배우셨나요? 내가, 현가, 미래에 발생한 현금을 현재 시점에 시장 이자로 할인했을 때 현재 가치와 현재 시점에 시장 이자로 복리로 계산했을 때 내가 이런 거 아직 안 했어? 맨날 안 해? 다른 과목들은 뭐 하고 있는 건지 맨날. 진짜 안 했어? 그러니까 그런 게 다른 게 과목이 나가야 돼. 그래서 일단 나중에 이런 개념에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고요. 거기 보시면 344쪽에 보면 자본적 지출액이 있죠. 자, 자본적 지출액이 뭐냐? 거기 1번이 바로 1번이 자본적 지출에 저거 의. 1번이 자본적 지출에 대한 의의야. 1번이 그러면 자본적 지출액으로 표현하려면 반드시 그 해당 자산의 밑줄 들어갑니다. 키워드 잡읍시다. 내용연수 연장 밑줄 짝 또는 가치의 증가 밑줄 짝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수선비를 바로 뭐라 한다 그러면 자본적 지출액이랍니다. 그래서 보유하는 과정에서 수선비가 발생했는데 그런해서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여러분 학교에서 감가상각 배웠어? 아직 안 배웠어? 감정평가 했어? 안 했어? 아직? 했어? 감정평가 방식 3방식 6방법 들어갔나요? 했어? 네. 한 것 같아. 응? 확실히 하지 않았어. 나쁜 놈들. 자, 어쨌거나 나중에 또 감가상각을 배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방식 6방법을 배울 때에 원가법을 배울 거고 원가법 제조들한과에서 감가상각이란 말을 배울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 그때 하기로 하고. 그래서 내용연수 연장 또는 가치 증가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수선비를 뭐라 한다 여러분? 자본적 지출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과 옆에다 적어놔. 뭘 적어놔? 수익적 지출액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지만 뭐는 수익적 지출액은 필요 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다. 그러면 시험에 수익적 지출액 그러면 여러분이 금방 알아보니까 출전이 수익적 지출액이라 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적으셔야 돼요. 현상 유지 또는 원상 회복 이러한 거와 관련된 수선비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뭘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익적 지출액이고 수익적 지출액은 필요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게 키워드야. 현상 유지 또는 원상 회복과 관련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액, 내용연수 연장 또는 가치의 증가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서 수선비는 어디로 가는가? 자본적 지출액.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수선 중이죠? 뭘로 수선 중인 상태죠 지금? 여러분 지금 수선 중이잖아. 뭘로 수선 중이야? 공인중개사 수선 중이잖아. 그럼 여러분 공인중개사로 수선하기 위해서 학원에 오시고 학원에 올 때 여러분 기념화 돈을 내야 돼. 돈 내죠. 요즘 공부하고 옛날 공부 차이는 뭐냐면 예전에는 책만 있으면 공부를 할 수가 있었어요. 책만 있으면. 그러니까 예전에 고시 공부한다 그러면 절에 잘 들어갔어. 왜냐? 분위기가 공부하는 분위기죠. 뭐. 그래서 이거 아니면 그냥 뭐 책 보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요즘은 돈 없으면 공부도 해 못해?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벌써 이 공인중개사 지금 공부하느라고 학원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럼 지금 여태 지금 들어간 비용, 그리고 앞으로 1년 내내 이제 많이 들어간다? 비용이? 지금 들어간 돈 말고도 앞으로 들어갈 돈이 많어. 그럼 이 비용이 여러분 입장에서 자본적 지출액이야, 수익적 지출액이야?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공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이야, 수익적 지출액이야? 응? 자본적 지출액으로 가야 돼? 수익적 지출액으로 가야 돼, 여러분? 여러분 입장에서 어디로 가야 돼? 근데 그거는 여러분의 마음과는 달라. 뭐에 의해서 결정돼? 시험에 합격하면은 지금 들어간 비용이 뭐가 되는 거고? 자본적 지출이겠죠. 왜? 여러분 국가가 공인하는 부동산 전문가에서 여러분의 가치가 올라가잖아. 그죠?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면 이제 여러분 아저씨는 여러분 매일 업고 다녀야 돼. 나 공인중개사야. 딱 그러면 뭐 해갖고 업고 다녀야 돼. 국가가 공인한 부동산 전문가인데. 근데 시험에 떨어졌다. 그럼 어디로 가는가? 여기죠. 현상유지 또는 원상회복. 그동안 공부 안 하다가 다시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 그리고 원상회복하고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 가장 많은 말을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맨날 저보고 그래. 교수님, 옛날 같지 않아요. 다 그래. 그럼 속으로는 그러죠. 옛날에도 그랬을걸.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시험에 합격하면은 뭐가 되는 거고? 자본적 지출액이 되는 거고, 떨어지면 어디로 가는가? 수익 지출액이죠.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시험 보기 전에. 여러분 지금 들어간 비용 꼭 자본적 지출액을 처리하세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한테 덕담을 하는가, 악담을 하는가? 또 생각해 봐야 돼. 지금 들어간 비용 자본적 지출액을 처리하세요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한테 제가 악담을 하는가, 덕담을 하는가? 덕담을 하는 거죠, 덕담. 시험에 꼭 합격하셔서. 그죠? 여러분의 가치가 증가. 물론 내용 연수는 감소가 될 수가 있어.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러나 일단 시험에 응시하는 이상 붙어야 돼, 떨어져야 돼? 조금 더 여러분. 시험은 정말입니다. 딱 이분법입니다. 합격이야, 불합격이야. 그 과정은 묻지 않습니다. 오로지 결론입니다. 합격을 하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돼. 시댁에 못했던 거 다 용서돼. 시부모가 더 좋아해. 우리 며느리 대단히 이랬다. 근데 떨어졌다? 모든 원인은 다 이제 너 때문이야. 애 공부 못했다? 성적표 못 받았다? 어머, 저 지혜미 닮아서 저런 거 봐, 저거 봐. 그래. 알아서 해. 진짜로 농담 아니야. 지금이라도 환급해달랄까. 그런 마음이 싹 트 안 써. 아마 싹 트고 있을걸. 자, 근데 여러분, 다 합격해서 나가요. 매년 합격생 나와요. 왜 나만 못해? 다 매년 합격해서 나가는데. 딱 하나만 버티면 돼요, 여러분. 시험 보는 그날까지, 5회 말 카드 제출하는 그 순간까지 잘 버티시면 돼요. 결국 보면은요, 버티는 분이 합격해서 나갑니다. 버티는 분이. 뭐래도 내가 끝까지 하여튼, 버티는 분이 나가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은, 그분들은 영원히 못 붙어.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린 건 시험 보는 그 순간까지 버티십시오. 버티시면 어떻게 하든지 선생들이 합격할 수 있게끔 끌고 갈 겁니다. 쫓아만 오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오다가 안 와. 자, 제가 그랬어요. 이제 시험 8월달, 9월달, 이제 10월달 다 왔어. 고지가 저 앞이야. 마지막 고지 점령. 제가 딱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어디 갔어? 그랬더니 다 도서실 가 있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올해 그냥 1차만 하려고요. 묻어버려야죠. 거기다가. 끝까지 버티십시오. 이렇게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양도비 한번 잠깐 보세요. 양도비. 1번 역시 앞에다 적으세요. 의. 그러니까 각 1번은 의의를 말하는가. 그럼 양도비 1번 밑줄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이게 양도비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정리하세요. 대필인 것이 여러분 거기 밑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 하나 있죠 여러분. 그게 바로 적으세요. 뭐야 이게? 세무사 대행수수료죠. 내가 양도소득세를 직접 계산 못하면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무사한테 가죠. 저는 그냥 세무사한테 맡기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 세무사 비용 얼마 안 돼. 18만 원, 20만 원, 20만 원. 좀 발품하시 하면은 여러분 여기 강동 세무서 있잖아. 주의금 뭐가 많어?
세무사 한번 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서 물어보면 돼. 양도세 신고할 때 얼마 정도 비용 들어가냐? 그러면 네, 뭐 20만 원 달라. 어떤 데는 25만 원 달라. 그럼 몇 군데 돌아다니면 싼 데다 주면 되지 뭐. 그게 더 낫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이 잡아.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세무사 대행이, 세무사 도장이 찍혀 있는 거와 세무사 도장이 찍혀 있지 않는 거는 세무사에서 어떤 걸 더 믿어줄까? 세무사가 해준 걸 더 믿어. 그걸 도장값이라고 그래. 이제 일명, 필드, 도장값. 전문가가 확인해 줬다니. 근데 일반인이 양도세 신고했어. 그러면 세무사에서 그걸 그대로 믿어, 안 믿어?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 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있으니까.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다 검토하죠. 저도 5월달 되면 이제 소득세 신고합니다. 저도 세법을 전공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럼 제 명의로 했을 때하고 내가 후배 세무사한테 맺고 야 신고하라. 그러면 세무서에서 당장 제 명의로 신고하면 제 걸 믿고 안 믿고? 안 믿어요. 그러면 징빙서를 갖고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다 제출해야 돼. 까야 돼. 근데 누구한테? 세무사한테 돈 얼마 주고 네가 신고해. 그럼 환급 받아. 25만 원 주고 100만 원 환급 받으면 더 큰 거죠. 그렇잖아. 세무사한테 25만 원 주고 야 네가 신고해. 그 대신 나 한 100만 원 이상 환급 받게 만들어. 그럼 걔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죠, 뭔가. 그 세무사한테 돈 줬어. 그 비용으로 잡으란 얘기야, 여러분. 또, 뭐, 매매 계약서 작성 비용, 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하여튼, 양도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 다 잡으란 얘기죠. 그래서 결론 냅시다. 이번 입문과정에서 여기까지만 합시다. 실제 필요 경비는 여러분 입장에서 잡아야 되고, 안 잡아야 되고, 잡아야 되고, 관할 세무서는 잡으려고, 인정해 주려고 그러고, 안 해 주려고, 안 해. 그럼 요 실제 필요 경비는 발생 시점에 따라서 취득 단계에서 발생한 뭐? 실지 취득 가해. 그 다음에 보유 단계에서 발생한 뭐, 여러분? 자본적 지래. 양도 단계에서 발생한 뭐? 양도비를 다 뭐 한 금액을 한다? 더한 금액을 몰라고 여러분? 실제 필요 경비로 잡고, 얘가 커지면은 양도책이 어떻게 되는 거고? 줄어드는 거고, 얘가 필요 경비로 인정을 못 받으면은 과세가 되는 양도책은 어떻게 되는가? 커지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네. 이게 바로 여러분 교재 344쪽에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여러분이 다 보셔야 되는 내용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야. 이렇게 해놓고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스퀘어? 응, 기본적인 내용이야. 이거 말고도 더 있어. 근데 지금 당장 더 들어가면 힘들고 그냥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만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이제 어디 가느냐, 여러분? 345쪽 양가락 6번 장기 보유 특별공제 합시다. 자, 이제 실지 거래가 양도차익이라든지 이러한 양도차익이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뭘 빼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차감합니다. 자, 그래서 나온 금액을 뭐라 한다고요, 여러분? 양도 소득 금액이라 한다.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입문 과정에서 이것만 지금 기억하셔도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금액은 양도 소득 금액은 뭐에서? 양도 차익에서 뭐를 뺀 거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뺀 금액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가장 중요해. 출전이 제일 좋아하는 금액이. 그러면 양도 소득 금액이 나오면 여기서 뭘 빼야 되냐? 양도 소득 기본 공제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금액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 양도 소득 과세 표준이랍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숙지 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 왜 어떻게 배웠죠? 지난 시간에?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 어떻게 배웠어? 차장금기 과세선 안 했나? 맨날 나만 해, 왜? 시험은 여러분이 보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외워서 이거 어떻게 된다? 양도처 할 때 차자, 장기보유 특별공제할 때 장자, 이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 금액, 여기서 뭘 빼라? 기본공제. 그래서 뭐가 나왔다? 과세표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서 차장금기 과세산 이렇게 배웠잖아. 요걸 약간 랩에서, 차장금기 과세산요. 해요. 외웠어요? 안 외웠어요? 안 외우면 안 돼. 네, 나만 하면 이상하니까 같이 해봅시다. 시작. 차장금기 과세산요. 그러면 돼. 아저씨 앞에서 한번 해봐. 저녁 먹는 아저씨. 나 오늘 세버서 뭐 배운 줄 알아? 자기야. 뭐 배웠는데 차장금기 과세산요? 그게 뭔데? 그럼 무식한 놈. 딱 하면 되죠. 그래서 양도차익이 나면 이제 여기서 뭘 차감하라고 여러분?
장기 보유 투표인데, 자, 저는 올해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다. 비록 나왔지만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야. 이게 지금 논란거리가 되고 있어요. 자,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실무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특히 강남 대치동 압구정동 아파트, 강남 예를 들어서 압구정동 아파트를 15년 전, 20년 전에 5억 원에 분양을 받아갖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팔았더니 25억 원에 팔았다. 그럼 양도차익이 얼마 남아? 5억 원에 분양을 받아서 지금 현 시점에서 얼마 팔았다고 여러분? 25억 원에 팔았대. 그럼 양도차익이 얼마야? 20억 원이야, 20억. 그러면 양도소득 과표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3억을 초과하는부터 이제 양도세는 1억 원이 넘어가. 1억 원이 넘어가는데 20억이면 엄청나게 양도세가 나오겠죠. 그런데 양도소득세 별도로 안 냈어요, 여러분. 자, 방법이 다 있어요, 여러분. 세금은 어떻게 빠져나가느냐가 중요한가? 합법적으로, 불법적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이때 이 양도책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다고 여러분?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특히 강남에 있는 고가 주택들이 양도소득세를 별로 안 내게 될 때 그 양도소득세를 별로 안 내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 바로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 때문에. 그래서 이게 너무 공제금액이 크다. 그래서 이 공제금액을 낮추라라는 말도 막 나오고 있어. 자, 그럼 우리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서는 여러분 정리할 내용이 두 가지야. 첫째, 뭘 정리해야 되냐? 공제 대상과 둘째가 공제 금액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정리해 두셔야 된다고요. 누구한테 줄 거냐? 얼마를 빼줄 거냐? 그랬죠. 이 중에서 시험 중요도 따지면 역시 세법은 얼마예요? 예, 공제 금액이 더 중요한 거죠. 뭐보다? 공제 대상보다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한 문제 나오면 이거 당연히 섞어서 문제 내겠죠. 뭐. 답은 이쪽에서 물어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세법은 이거야. 얼마예요? 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면 그 얼마로 공제받는 건데 이거 계산해보라는 얘기죠.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되는가? 공제 대상 여부부터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갑시다.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은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 첫째, 여러분 여기 잠깐 보실래요? 용어 봐. 소득세법 용어. 장기보유 뭐라고 해서 여러분? 무슨 공제야? 특별공제야. 그러니까 여러분 딱 어감상, 단어상 여러분 살아온 인생의 짬밥으로 해서 특별공제니까 아무한테나 해주지는 않는다 그 얘기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특별공제니까 얘는 너 뭘 양도했느냐 얘는 반드시 양도 물건을 물어봐. 그래서 양도 물건이 뭐이냐면 토지나 건물을 양도했을 때만 공제를 받아요. 첫 번째 밑줄. 토지 또는 건물만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어.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뭘 양도했을 때만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만 공제받아.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든지 기타 자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파생상품 다른 자산은 공제받을 수가 없어. 오로지 뭘 양도했을 때만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만 공제받을 수 있다. 그래서 공제 대상은 뭐일 때만 해준다? 부동산일 때만 해준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둘째.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여기 뭐라고 써져 있죠, 여러분? 뭐라고 써져 있어? 장기 보유. 그래서 얘는 토지 또는 건물일 뿐만 아니라 한 번 더 있어. 뭐? 장기 보유. 여기서 장기는 몇 년 이상이냐? 3년 이상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3년 이상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몇 년 이상 보유한? 3년 이상 보유한 뭘 양도했을 때만?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만 장기 보유 특별 공제죠. 왜냐면 부동산은 대표적인 자본적 자산이죠. 즉 부동산 매일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사면은 말뚝이죠. 아니 생각해봐. 여러분 주택을 샀어. 그럼 주택은 매일 수시로 사고 파는 거야? 아니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지금 십몇 년 지났어.
분양받아서 들어가고 여태 말뚝박고 있어. 나오질 못해. 안 나오는 게 아니야. 못 나오고 있어. 다른 데가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한 번 부동산은 사고 나면은 단기 보유야, 장기 보유야. 그러니까 본래 용도에 따르면 장기 보유죠. 그럼 여러분 이 보유 기간이 길면 길수록 양도채익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커지죠. 부동산은 물가가 상승한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거죠. 옛날 아파트 분양 가격하고 지금 분양 가격이 다르잖아. 자, 아까 예를 들어서 이랬어요. 압구정동, 첨당동에 있는 아파트 그 당시 80년대, 90년대 분양할 때는 3억, 4억, 5억 원이었단 말이야. 분양 가격이. 근데 지금 분양 가격 5억짜리 아파트 있어, 없어? 서울 시내 거의 없을걸, 지금? 없다고 봐야죠. 그러면 그만큼 물가가 어떻게 한 거예요, 여러분? 상승한 거죠, 물가가 상승. 제가 은행에 입행해가고 첫 정시 월급을 얼마 받았냐, 월급을 받을 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18만 5천 원이었어요. 첫 월급이. 근데 예전에 그 18만 5천 원이 작은 돈이냐? 아니야. 그 당시 신용카드 발급 대상자가 20만 원 초과하면은 발급 대상자였어. 20만 원. 그럼 20만 원이 뭐냐? 대리급 이상이 20만 원 넘어가는 거야. 근데 지금 20만 원 주고 월급 받으면 받아 안 받아? 안 받는 데잖아. 막내도. 지금 200을 줘도 할까 말까 하는데 200 준대. 그럼 해 안 해?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고 다음 주까지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러니까 그만큼 물가가 어떻게 한 거야, 여러분? 상승했다는 얘기죠. 상승했다. 옛날 지금 주택가격이 지금 뭐 8억, 5억 뭐 지금 그렇지만 예전에는 여러분 억 단위였어. 1,000만 원대도 있었죠, 뭐. 옛날에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우리 100만 장자. 얼마만 있으면 100만 원 있으면 부자로 봤단 말. 그런 시대도 있어요. 물가 계속 상승하는 거죠. 옛날 죄송합니다. 저는 모르는데 그런 말이 있었대. 그러면 자, 제가 얘기 싶은 건 뭐야, 여러분? 장기 보험은 그만큼 가치도 올라가지만 뭐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치도. 그러니까 양도치익이 어떻게 되는가? 과대 계상되는 거죠. 그거를 줄여주겠다. 이게 바로 뭐야, 여러분? 장기 보유투표. 그래서 얘는 최소 몇 년 이상 보여야 돼? 3년 이상 보여야 돼? 근데 모든 물건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어디만? 자본적 자산이 모일 때만, 토지와 건물일 때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아파트 당첨권,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입주권 양도했다. 봐도 못 봐도? 못 받죠. 부동산이 아니니까. 그래서 요는 조건이 몇 가지 여러분 여기? 2가지. 자, 이렇게 하면 되기나 장기 보유 특별 공대상은 어떻게 하면 돼? 그냥 3년 이상 보유한 뭐 부동산일 때만 해준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됐어요? 됐어요? 예. 네. 그런데 세법은 이렇게 절대 안 끝나. 그런데 이 조건을 충족했다더라도 첫째, 여러분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나쁜 애가 누구냐? 미등양도죠. 미등양도. 양도소득세 제일 나쁜 놈이야. 나쁜 놈. 미등양도이거나 외우지 마, 여러분. 얘는 일단 벌써 세율 체계가 복잡한데 누진세율에다가 10% 또는 20%포인트를 할증과세하는 10% 또는 20% 할증과세하는 조정 대상 지역 내의 다주택자. 여기서 다주택자는 2주택 이상자를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얘들은 누진세에다 몇 프로 여러분? 10% 또는 20%를 뭐 하는가? 할증 과세하는가? 그럼 좋은 놈들이겠다, 나쁜 놈들이겠다. 나쁜 놈이니까 세율을 넣어줘.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우리 서울은 대표적인 무슨 지역이냐? 조정 대상입니다. 서울 특별시 전역이 다 조정 대상 지역이야. 이 조정 대상 지역은 여러분 어디서 배우시에요? 공법 주택법에서 배우십니다. 주택법 규정이야. 요건 2017년 8월 2일 날에 나온 개념이야.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서울에 주택을 몇 개 이상 갖고 있다가 2개 이상 갖고 있다 양도를 하면은 너는 남들보다 누진세다 몇 프로 여러분? 10%포인트 또는 20%포인트로 뭐 한 걸로 더한 세로 하는가? 일단 다주택자죠.
그럼 이럴 때는 미등기 양도이거나 누진세대 10% 또는 20% 할증 과세 대상이 되는 조정 대상 경우에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제외한다. 그럼 시험은 여기까지 꼭 나올 거 아마. 자,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해 돼줍니다. 조합원 입주권. 여기서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조합원 입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 재건축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조합원 입주권은 뭐를 말하는 거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말하는 거야. 그럼 우리 조합원 입주권을 제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할 때 얘는 주택수를 계산할 때 주택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포함한다 그랬어. 그러나 아파트 당첨권 주택수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해. 왜냐면 아파트 당첨권 아직 지금 아파트 완성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근데 조합원 입주권은 원래 뭐였던 놈이었어? 주택이었던 놈이. 그죠? 네. 이것이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 기간 중 뭐로 바뀌었다가 권리로 바뀌었다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완료가 되면 이제 다시 뭐로 신축 주택 아파트로 바뀔 애들이죠. 그러니까 얘는 잠시 권리지 영원한 권리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양도소득세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 입주권을 뭐로 포함한다고요? 주택수 계획 때 주택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택을 양도한 걸로 봐서 해주겠다는 얘기야. 뭘 양도한 걸로 봐주겠다? 주택을 양도한 걸로 봐서 뭘 양도했지만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지만 이걸 뭘로 봐서? 주택으로 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해 주겠다 그입니다. 근데 거기 중요한 말이 있어. 밑줄. 단. 아씨 짜증나. 뭐라고 됐어요, 여러분? 밑줄.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거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에서 어떻게 한대, 여러분? 제외한대. 그럼 거기 여러분 조합원으로부터 취득 밑줄 쳐놓고 저거 이건 뭘 말하는가? 승계 취득을 말하는 거죠. 즉 승계 조합원이 양도할 때는 안 해주겠다는 얘기야. 그럼 누가 양도할 때만 해주겠다는 얘기야? 원조합원. 우리 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좀 들어갔어? 응? 예전에 했어? 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절차 좀 이렇게 흩어봤나? 그러니까 세법은 다른 과목이 어느 정도 나가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민법, 학개론, 공법, 중개법, 등기법 이런 게 좀 나가야만 마지막에 몰고 가는 게 뭐야, 여러분? 마지막에 몰고 가는 게 뭐야? 세법.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어떤 경제 행위가 발생하면 마지막에 정하는 법이 뭐야? 세법이잖아. 그러니까 세법은 앞에 다른 과목이 좀 먼저 끝나줘야 돼. 안 그러면 제가 다 일일이 해야 돼요. 너무 힘들어 그러면. 세법이 뭐 다른 과목 시다발이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조합원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뭐하고? 원조합원, 당초 조합원과 뭐로 구분한다? 승계 조합원으로 구분해요. 이때 양도소득세에서 조합원 입주권은 꼭 적어놓으세요. 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과 연결해 있어. 적어놔.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조합원 입주권은 정비법상 뭐와 연결된다 그러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과 연결됩니다. 즉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한 거는 정비법상 언제 발생한 걸로 본다 그러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에 발생한 걸로 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 갖고 있던 주택의 소유자가 뭐가 되는가 여러분? 원조합원이 되는 거고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떨어지고 나면은 그 이후에 취득하는 조합원은 뭐가 되는가? 승계조합원이지. 자, 제가 며칠 전에 구반포 저쪽, 구반포 쪽으로 이렇게 오는데 구반포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플랜카드가 걸려있어요. 드디어 관리처분계획 인가 났다고 해서 플랜카드 경축 해갖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났다고 플랜카드가 걸렸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구반포 다시 이제 재건축 사업 들어가나 봐. 우리는 부동산 전문가가 되고자 오신 분이다. 별로 이렇게 부동산에 관련된 뉴스에 관심들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조합원 입주권 장기보유 특별 공제 받을 수 있는데, 누구는 안 해준다, 여러분?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건 제외한다 그랬죠? 꼭 적어놨어?
그러면 이걸 누가 말하는가? 승계조합원을 말하는 거고, 승계조합원이 양도한 입주권을 해주고 안 해주고? 안 해주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누가 양도했을 때만 해주겠다는 얘기야. 원조합원이 양도했을 때만 해주겠다. 원조합원이 양도하는 조합원 입주권만 장기보유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승계조합원이 양도하는 것은 받을 수 없다라는 걸 꼭 체크해 주셔야 한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죠.